15번 문제. 기억부터 미음을 탐구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문장은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능동문과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피동문으로 나눌 수 있다. 피동문은 피동 전미사 이히 리기가 결합된 피동사를 쓰거나, 이거 내신에서 기억하자고 했던 게 파생적 피동이고 단형 피동인 거야. 그 다음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아어지다 써서 실현되는데, 이게 통사적 피동이었고 장형 피동이었어. 이러한 문법 요소가 중복으로 나타난 이중 피동은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하다의 의미, 당하는 주체를 강조하거나, 그 다음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는 피동을 쓰지만 그 의미가 아닐 때는 안 써야 되고, 이중 피동은 항상 틀린 거고. 한편 피동문이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피동문이 능동문으로 바뀔 때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거 내신 때는 기억해놔야 된다 그랬었지. 이제 주어가 뭘로 바뀌고 목적어가 뭘로 바뀌고 이거. 자, 그 다음에 다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필요했던 거. 보기가 문장 형태로 제시가 되면 그 문장을 다 보고 나서 선지 판단하는 게 아니다. 문장을 보더라도 이 문장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명확히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항상 선지를 먼저 보고 그 선지를 본 다음에 요구하는 조건을 해당 문장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풀자 그래서 1번을 먼저 보는 거지. 기억은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을 표현한 문장이다. 그럼 뭐 찾으라는 얘기야? 능동문. 기억이 능동이지. 기억, 그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다. 이게 왜 출제 의도로 등장한 거냐면, 위에 이힐이 기를 결합시켜서 피동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다니까 리가 들어가 있지 않냐. 얘 피동인 거 아니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 자, 그렸다. 얘 사전 찾으면 뭘로 찾아? 사전 찾을 때 기본형 그리다로 찾았지. 그럼 얘가 어간인 거야. 접사로 리가 결합한 게 아니지.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그래서 얘는 능동으로 보아야 한다. 출제 의도는 이거야. 어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그래서 1번 선지 맞는 거고. 자, 2번 선지. 니은은 피동 전미사 이를 사용하여 주어가 영향을 받는 것을 표현한 피동문이다. 그럼 니은으로 가면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래. 얘 사전 찾으면 뭘로 찾을래? 덮다지. 덮다에 다. 그래서 얘가 축약돼서 엿이 된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덮다는 행동을 당한 거니까 피동 전미사. 2번 선지 맞는 거고. 그 다음 3번 선지. 디귿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문장의 주어가 목적으로 바뀐다. 음식이 사람들에 의해 버려졌다. 얘를 능동으로 바꿔보래. 사람들이 음식을 버리다지. 그럼 3번 선지 맞네? 디귿을 능동으로 바꾸면 문장의 주어인 음식이 사람들이 음식을 버리다 목적으로 바뀌었으니까. 4번 선지. 리을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문장의 부사어가 주어로 바뀐다.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얘 능동으로 바꾸면 사냥꾼이 능동문의 부사였던 사냥꾼에게가 피동문의 부사였던 사냥꾼에게가 능동문으로 가게 되면 주어가 되니까 4번 선지 맞지? 5번 선지. 피동 전미사 기가 붙은 피동사에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피동이다. 이중피동인데 미음으로 가시면 돼. 그날의 교훈이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출제 의도는 여기에 기, 어세다가 지다가 결합한 것처럼 보이지 않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는데, 얘 사전 찾으면 뭘로 찾을 거야? 색이다지. 그럼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그 다음에 다겠지. 그래서 얘가 줄어서 벼가 된 거고, 얘가 줄어서
젖이 된 거고. 그럼 다시 얘는 여기까지가 어간이니까 어지다 하나만 결합한 거죠. 그럼 5번 선지 다시 가시면 피동 전미사 기가 붙지 않았어. 그래서 우선 틀렸고 얘는 이중 피동이 없는 거지. 어지다 하나만 있는 거니까. 두 가지 의미에서 틀렸다. 첫째, 피동 전미사 기가 붙은 게 아니다. 두 번째, 이중 피동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문제 푸는 팁, 본인이 문제를 풀어왔어. 화법, 작문 풀고 문법으로 왔는데 내가 생각보다 평소 쓰는 것보다 시간을 더 많이 썼어. 그럼 이런 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겠니? 출제 의도가 너희한테 개념을 주고 너희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다 보니까 1번, 2번 선지는 맞는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3, 4, 5번부터 풀면 훨씬 더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다. 전체 문제의 90% 이상. 그렇게 붙여도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11에서 12번. 대시문형 문법. 얘는 통상적으로 문단이 몇 개 나오니? 구분해야 돼. 화장문 할 때 화법 발표 강연, 그 다음 장문 초고 쓰는 거. 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4개에서 5개짜리 문단이었고, 문법에서 등장하는 제시문형은 통상적으로 3개에서 4개 문단을 구성해요. 화법 장문에 비해서 한 문단이 짧습니다. 화작에서는. 여기는 참 착하게 3문단에서 가라고 체크를 해줬는데, 별도의 체크가 없는 경우라고 보자. 별도의 지문에 체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 대응,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 대응. 그래서 이 문단까지 보고 11번을 푸는데 답이 안 나온다? 아, 그럼 순서 바뀌어있나 보다 하고 12번 넘어가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12번이 풀릴 거란 말이야. 그때는 당연히 여기서 11번 풀면 돼. 그 대응하게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하시면 돼. 여기까지 보고 나서 11번 푸시면 되고, 답 안 나온다? 아, 그럼 12번 풀면 되고, 11번 풀 때 안 나온다? 그럼 12번 넘어가시면 되고, 11번 풀면 되지. 진짜 이렇게 풀었을 때 한 100지문을 풀면 한 지문이 풀었는데 11번 안 나와. 풀었는데 12번이 안 나와요. 그 경우가 있어. 100지문에 한 지문이. 그럼 그때는 시간을 허비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이미 여기까지 가지고 선지들 판단은 다 하니까. 정보 다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낭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훨씬 더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 여기 거에다 다시 적용해보면 얘는 총 3개짜리 문단으로 구성이 돼 있고 3문단에 가라고 체크가 돼 있어. 1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거 내용 일치해야 되고, 12번 가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럼 여기가 12번일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 풀고 11번을 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문에 들어가면 되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했고, 그럼 이제 개념을 좀 하고 봅시다. 문장. 이 문장이라는 건 매 모의고사마다 최소 한 문제 등장하게 되는 파트인데, 문장은 주어랑 서술어가 모이는 절, 이 절이, 주어랑 서술어가 모이는 절이 하나의 온전한 의미를 구성해야 돼. 문장이라는 애는 그럼 다시 주어랑 서술어를 갖고 있는 상태고 하나의 온전한 의미, 완성된 의미를 구현해야 문장이 된다. 이 문장의 종류가 통문장하고 변문장이 있는데, 통문장은 주어 하나에 서술어 하나, 변문장은 주어 또는 서술어가 2개 이상이야. 주어 또는 서술어. 그럼 주어가 2개, 서술어 하나여도 겹이고, 주어 하나에 서술어 2개여도 겹이야. 물론 주어가 3개여도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우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혼문장은 별도의 종류가 없는데
본문장은 별도의 종류가 없는데 견문장은 종류가 나눠져요. 크게 두 개. 아는 문장하고 이어진 문장하고. 이어진 문장의 종류가 두 개고 얘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얘를 먼저 설명을 해보면 아는 문장은 종류가 5개거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 종속적으로 한 문장이 다른 하나의 문장에 속해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대부분 순서를 나타내거나 순서가 아니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선택이나 상태가 나열된 거거든. 정보의 나열. 철수는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고 영희는 점심으로 짬뽕을 먹었다. 철수와 영희의 상태 나열. 대등. 이 개념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종속은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에 영향을 받는 관계인데 순서 A를 하고 B를 한다. 또는 원인과 결과인 인과. 개념으로 찾는 게 제일 좋아. 근데 혹시나 개념으로 못 찾겠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도 되냐면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꿔보는 거야. 좀 전에 대등했던 거. 철수는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고 영희는 짬뽕을 먹었다. 순서를 바꿔. 영희는 점심으로 짬뽕을 먹고 철수는 짜장면을 먹었다. 의미 차이 없지.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의 변화가 없는 거야. 이게 대등하게 이어진 거야. 대등하게. 근데 종속은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에 속해 있고 서로 연결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자전거가 넘어졌다. 얘네 순서를 바꿔볼 거야. 자전거가 넘어져서 바람이 불었다. 그럼 문장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우선 차치해놓고 바람이 불어서 자전거가 넘어지면 그때 바람은 어느 정도 크기가 좀 클 거란 말이야. 센 바람일 거야. 근데 둘의 순서를 바꿔서 자전거가 넘어져서 바람이 불었다. 그럼 그때는 좀 전에 설명했던 바람보다는 바람의 세기가 약하겠지. 크기가 약할 거야. 그래서 종속은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변하거나 또는 의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야 돼.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건 개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문장인데 아는 문장의 종류가 5개고 첫째가 명사, 절을 아는 문장. 두 번째가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 세 번째가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고 네 번째 인용절을 아는 문장. 다섯 번째가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5개. 우선 절을 읽려면 주어랑 서술어를 가져야 돼. 주어랑 서술어가 모여야 되는데 이 주어랑 서술어가 모여서 명사의 형태 또는 명사의 기능을 하면 되거든. 명사의 형태, 명사의 기능. 그럼 걔가 명사절이야. 그럼 마찬가지 주어랑 서술어가 모여서 관형사의 형태를 띠면 관형사절. 또는 기능으로 따졌을 때 관형어의 기능을 하게 되면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게 되면 관형사절. 부사의 형태, 부사어의 기능을 하게 되면 부사절이야. 여기서 다시 아는 문장이 있고 아는 문장. 그럼 그 속에 들어가는 안긴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을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문장이 있는 상태야.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문장. 얘가 안은 문장이라 치자.
그리고 얘는 들어가는 안긴 문장이야. 아는 문장 속에 이 안긴 문장이 들어갈 때 문장 성분이 같다고 쳐보자. 안은 문장에 철수라는 애가 있고 안긴 문장에도 철수라는 애가 있어. 그럼 이때는 안긴 문장의 내용이 들어오면서 생략돼요. 요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문장에서 절을 구성하고 있던 애가 큰 문장 속으로 들어갈 때 주어는 생략될 수 있어. 주어는.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풀 때의 포인트야. 우리는 이렇게 찾을 거야.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아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서 뭘로 바뀌어? 명사로 바뀌어.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관형사의 형태로 바뀌어.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부사의 형태로 바뀌어. 이렇게 찾을 거야. 기능으로 찾아도 되고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명사의 기능, 즉 주어나 목적으로서 기능을 한다.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관형어의 기능으로 체온을 수식한다.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부사어의 기능으로 다른 부사나 용언인 서술어를 수식한다. 그럼 부사. 요거 가지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보는 거야. 자, 11번의 기억선지 한번 봐봐.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를 찾는 거야. 영수는 학교에 빨리 가다지. 가다인데 기로 바뀌었잖아. 그럼 어떤 형태로 보여? 명사의 형태. 그럼 얘는 명사절이야. 11번의 기억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니은도 한번 봐봐. 우리 집 정원에 드디어 라일락이 피었다.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뭘로 바뀐 거 없지? 그럼 우선 이 세 개는 없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에 이 세 개는 없어. 자, 그 다음 디귿이야. 하늘이 눈이 부시다지. 근데 눈이 부시다인데 개로 바뀌어가지고 뭐하니? 뒤에 있는 서술어 피었다를 수식해요. 부사예요. 부사어의 기능. 그래서 이거 부사절이야. 눈이 부시게. 부사절. 리을도 보시면 11번의 리을. 그녀가 좋아하다지. 근데 는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뭐하니? 뒤에 있는 식당이라는 체온을 수식하니까 얘는 무슨 절? 관형사절. 미음. 영희가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했다. 딱히 지금 거 없지. 그래서 지금 요대로 찾는 거야. 요대로. 그럼 다시 12번의 선지들도 한번 찾아볼래? 12번의 선지. 내가 살단데 던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뭐하니? 뒤에 있는 마을이라는 체온 수식하니까 얘는 관형사죠. 그 다음 12번의 2번 선지. 아버지는 손짓으로 운동하단데 뭘로 바뀌어? 운동하는. 그래서 뭐하니? 딸이라는 체온 수식하니까 관형사절. 3번 선지. 내일 날씨가 화창하면 공원에 산책하러 가잖아. 그럼 얘는 아는 게 아니라 이어진 거야. 산책, 화창하면이라는 조건. 이러한 내용이 발생하면 내일 이걸 하자. 그래서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4번 선지. 그는 하굣길에 학교 앞 서점에서 책을 샀다. 원래 서술어 역할하던 애가 뭘로 바뀐 거 없지. 얘는 그래서 홍문장이에요. 그냥 주어 하나에 서술 하나. 우리 회사가 새로 개발하단데 한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뭐하니? 제품이라는 체온 수식하니까 관형사절. 이렇게 찾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래서 포인트는 요거야. 원래 서술어 역할 하던 애를 찾아. 그래서 얘가 어떤 형태, 어떤 기능으로 바뀌었냐를 찾아요. 요렇게 하면 문장이 복잡해지더라도 찾아내는 건 매우 쉬워.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 지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연습할 때 사용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찾으셨더라.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은이나 미음의 형태 D로 바뀌면 돼.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음이나 기의 형태로 바뀌면. 그럼 좀 전에 거 다시 가볼래? 11번에 기어. 영수는 학교에 빨리 가 다는데 뭘로 바뀌었어? 기. 명사죠.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그럼 관형사절은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은, 던, 을의 형태로 바뀌면 돼요.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그러니까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니까 어간에다가 얘네가 결합하면 되는 거거든. 어간에 얘네가. 자, 그럼 다시 11번에 우리 디귿이 눈이 부시게 없지. 자, 디귿 없어. 그 다음에 리을 봐봐. 그녀가 좋아하. 여기까지가 어간이잖아. 뭐가 온 거야? 는. 그래서 얘가 관형사절이었고. 오케이. 그럼 12번에 1번 선지도 봐봐. 관형사절이었다. 12번에 1번. 내가 살 하잖아. 살, 어간. 거기에 뭐 왔는데? 건. 관형사절. 그 다음에 12번에 2번 선지야. 아버지는 손짓으로 운동하다지. 근데 뭐 왔어? 는. 관형사절. 그 다음에 12번에 5번 선지야. 우리 회사가 새로 개발하단데 여기에 뭐 들어가니? 니은. 개발하다에 어간 하까지에다가 니은 들어오는 거. 관형사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럼 부사절은 어떻게 찾는 겁니까? 똑같아요. 원래 서술 역할을 하던 애가 개 도록으로 바뀌면 부사절인데 지금까지 봤던 거에 딱 하나 있었어. 11번의 디귿. 하늘이 눈이 부시단데 부시에다가 뭐가 가지고 왔어? 개. 어간에다가 얘네를 결합시켜주면 돼. 지금 저는 그러면 좀 전에 처음에 설명했던 서술어 역할, 그래서 명사의 형태, 관형사의 형태, 부사의 형태로 찾는 것보다 이렇게 찾는 게 더 편한데 그럼 계속 이렇게 찾아도 됩니까? 그럴 거면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 계속 이걸로 찾을 거면 얘네는 그냥 찾으면 돼. 근데 얘는 명사절은 한 번 더 생각해줘야 돼. 그러니까 명사절은 기의 형태로 찾은 다음에 얘가 진짜 명사인지 한번 따져야 돼. 관형사로 쓰일 때가 있어. 그래서 찾고 기능으로 한 번만 다시 따져주면 돼. 진짜 명사의 기능 또는 관형어의 기능 중에 무엇인지. 이 형태지만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어. 아직 안 배웠을 텐데 이런 게 있어요. 먹기 전. 음식을 먹기 전. 얘 뭐야? 먹다에 기가 결합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 얘는 전이라는 애를 수식해줘. 그럼 명사의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 얘는 뭔 거야? 관형사절인 거야. 여기 주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 표지로 찾을 거면 찾되 얘만 한번 꼭 다시 구분해줘라. 혹시 얘가 뒤에 있는 체온을 수식하고 있진 않은지. 수식하게 되면 얘는 관형사절이니까. 그것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용절이야. 얘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해야 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무조건 얘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무조건 있어야 돼. 없으면 인용이 안 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무조건 인용이 되는 게 아니야. 수능에 여기 나온 적이 있다 그랬었는데 기상청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했다. 기상청에서 내일 한 일기예보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거 아니냐? 그럼 얘는 인용이다.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틀린 거죠. 이게 수능에 등장한 3점짜리였거든. 뭐가 없어? 없어. 인용절이 안 돼. 그럼 우리가 오늘 배웠던 개념을 한번 찾아볼래?
내일 비가 온다는데 뭐 했어? 눈이지. 그래서 뭐 했어? 얘를 수식해요. 체형을 수식해. 얘는 그래서 인용절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 관형사절로 가야 돼. 는이 결합해 준 거거든. 그럼 다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지고 오는 형태, 끌어오는 형태라고 해서 무조건 인용절이 될 수 없다. 인용절은 큰 따옴표나 고가 있어야 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설명하는 김에 혹시 이 개념 들어본 적 없으면 밑에다가 따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인용에는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어. 직접 인용은 원래 형태의 글이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야. 원래 원문을 그대로 인용, 바꾸지 않아. 그대로 가지고 와. 그럼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어떤 효과가 있겠어? 원문에 생생함이 있겠지.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단,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지금 대화 상황하고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잖아. 문맥에서의 자연스러움은 좀 떨어져. 직접 인용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큰 따옴표나 라고 둘 다 있어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 간접 인용은 원문, 원글이나 원래의 말을 대화 상황에 맞춰서 바꿔요. 원문을 대화 맥락에 맞춰서 수정해. 그러면 얘는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생생한 건데 얘는 수정하니까 원문의 생생함은 좀 떨어지죠. 다만 대화 맥락에 맞춰서 바꾸니까 대화 문맥에 자연스러움이 있고, 간접 인용은 뭐뭐 다고를 써. 또는 고. 요건 이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구분할 때고, 절 찾을 때는 요걸로 찾으시면 되고, 어차피 라고도 요 형태 들어가 있고 다고도 요 형태는 들어가 있으니까 요걸로 찾으시면 돼요. 직접 인용한 거지. 직접 인용. 그럼 이거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자기는 오늘 떠날 거지. 오늘 떠날 거. 오늘 떠날 거 라고. 오늘 떠날 거 다라고 다고. 그럼 이게 비교해보면 얘를 어제 기준으로 내일이면 그게 오늘이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되구나. 그래서 문맥에 자연스러워. 좀 떨어져. 근데 얘는 듣고 있는 문맥에서 바로 생각하면 되잖아. 직관적으로 어제 말하기를 오늘로. 그래서 얘가 문맥에 자연스러움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애들 입장에서 조금 헷갈리는 단계가 한번 생기는데 그 헷갈리는 단계가 얘야. 서술절. 얘가 좀 독특한데 얘는 이런 별도의 표지가 없어요. 절이니까 원래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전체 문장에서 그대로 서술어 역할을 해요. 얘는 별도의 표지가 없고 주어 개수에 비해 서술어의 개수가 한 개가 모자라. 주어 개수에 비해 서술어의 개수가 하나 모자라.
왜 그런 거냐? 토끼는 이게 이제 서술절인데 크다라는 애가 서술어야. 큰 건 귀. 귀가 큰 게 누군데? 토끼거든. 주어 개수에 비해 서술어 하나 적어. 이게 서술절인데 왜 그런 거냐면 보면 서술어야. 얘 기준으로 주어가 있으면 여기까지가 뭐가 돼? 절이 되지. 절. 그럼 얘가 절이야. 그럼 얘는 이 귀가 크다라는 거는 전체 문장을 안고 있는 거야. 속에 안겨 있는 거야. 얘는 속에 들어가서 안겨 있는 거야. 이게 안긴 문장이고. 전체 문장의 주어 토끼. 이 토끼에 대한 서술어가 뭔데? 토끼가 어떻대? 귀가 크대. 이 절 자체가 전체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해? 서술어 기능. 좀 전에 절 자체가 무슨 기능? 명사. 절 자체가 관형사. 절 자체가 부사. 그것처럼 절 자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거지. 이 전체 주어에 대한 서술. 그러니까 별도의 서술어가 필요하지 않은 거야. 다시 이거 가지고 봤을 때 얘의 전체 문장, 안은 문장의 주어는 뭐야? 얘지. 얘가 안긴 거잖아. 안긴 문장의 주어는 얘지. 안긴 문장의 서술어 얘지.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이 절 전체. 절 전체가 서술어로서 기능하는 서술. 얘가 안긴 문장의 서술어 얘,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얘 전체. 그럼 하나만 더 따져보자. 서술어지? 긴 게 뭔데? 코. 코가 긴 건 누군데? 코끼리. 그럼 얘 주어 두 개, 서술어 하나, 서술절 하나지. 그럼 어디가 서술절이냐 따질 때는 뭐다? 서술어를 기준으로 걔의 절까지, 주어까지. 그럼 얘가 서술절. 그럼 안은 문장, 전체 문장의 주어는 얘. 안긴 문장의 주어는 얘. 안은 문장,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절 전체.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 얘. 이렇게 구분. 난 너희를 믿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 예. 아니다. 뭐가 아닌데? 사람이. 사람이 아닌 건 누군데? 토끼. 얘 주어 두 개에 서술 하나니까 얘 서술절. 맞아? 이게 고3 애들도 많이 틀려. 고3 애들도 한참 막 문장을 하다 보면 애들이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찾는 거에 어느 순간 매몰돼가지고 뭐를 놓치냐면 보어를 놓쳐. 되다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보어. 아니래 뭐가? 사람이. 그럼 얘는 보어거든. 그럼 이 문장에는 주어 하나에 서술 하나밖에 없어. 혼문장이야. 얘는 겹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절 아닐 수가 없지. 호시야. 자, 그래서 어렵게 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을 하고 갑시다.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보어인 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우리 관형사라는 애가 있고 관형어라는 애가 있잖아. 부사라는 애가 있고 부사어라는 애가 있단 말이야. 뭔 차이야? 뭐 할 때 관형사라고 그러고 뭐 할 때 관형어라고 그러고 뭐 할 때 부사라고 그러고 뭐 할 때 부사어라고 그러니? 얘네는 사라고 하는 건 품사 기준이고 품사를 기준으로 할 때는 관형사, 부사, 명사, 대명사 이런 말을 해서 사로 끝나. 품사는 뭡니까?
같은 성격의 단어들을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 아이 자체의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기준으로 해. 의미 기준으로 할 때 품사고 의미를 기준으로 관형어, 부사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할 때는 얘네가 문장 성분을 단위로 하는 건데 문장 내에서 그 아이의 기능, 역할을 따질 때야. 그래서 기준이 달라요. 그 애 자체만의 의미, 요걸 기준으로 할 땐 요거고 그 애가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는 어로 끝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전에도 우리 했듯이 관형어라는 애가 있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야? 관형사가 있지. 새, 옷. 그럼 이때 새는 관형사야.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거야. 새는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거야. 뭐 옷이 색깔이 밝다 때 밝은 옷이라고 쳐보자. 얘 원래는 뭔데? 이 아이의 의미를 따지면 밝다, 형용사지. 이 아이 자체의 의미, 형용사야. 근데 기능으로 따지면 얘가 체온을 수식하니까 뭐야? 형용사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이범인 거지. 똑같아. 부사랑 부사어도 이렇게 되는 거야. 부사 자체가 부사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다른 애들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 좀 전에 그 11번에 디귿 같은 거 보면 11번에 디귿 하늘이 눈이 붓이 개 같은 경우는 눈이 붓이 다지 형용사야. 이 아이 자체만 놓고 보면 근데 얘가 개로 바뀌어서 뒤에 걸 수식하니까 기능은 뭐야? 요거 우선 알아두시면 되고 문장 성분을 좀 설명할 거야. 얘는 문장 내의 기능,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아이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문장 내에서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얘가 3개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주성분은 말 그대로 문장에서 주된 기능을 하면 되지. 문장에서 주된 기능을 한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부속성분, 부속적인 역할을 한다. 주된 역할은 아니라 다른 애들을 꾸며주는 형태. 얘가 관형어, 부사, 독립성분,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독립어. 헷갈리면 다시 써놓으시면 돼요. 관형어는 체온을 수식하는 거고 부사어는 다른 부사나 서술어인 용언이나 뒤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요것 때문에 온 거야. 우린 앞으로 요걸 약속을 해야 돼. 문장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 보어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보어를 안 찾았을 때 문장의 종류 자체가 바뀌면서 답이 달라진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보어를 먼저 따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어,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얘는 뭘 보충해주냐? 되다,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줘. 그럼 되다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준다는 얘기는 되다 아니다가 있으면 보호가 있고 되다 아니다가 없으면 보호는 없고.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 토끼는 사람이 아니다. 토끼 사람이 아니다. 얘는 뭐야?
아니다를 수식하는 보호인 거지. 되다 아니다 이름이 보충해준다? 보호. 그럼 정리하면 요거 문장이라는 말만 있으면 보호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따져라 라는 얘기는 보호는 되다 아니다가 있을 때만 나오는 거니까 되다 아니다가 있는지를 따져라. 되다 아니다가 있으면 보호 있는 거고 되다 아니다가 없다? 그럼 보호 없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개념이고 이제 11, 12번 파트로 한번 가보면 제가 문장의 종류들 묻고 있으니까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훈문장과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격문장으로 나뉜다. 격문장은 다시 문장의 짜임새에 따라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아는 문장은 안긴 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말하고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었고 이 문단으로 가시면 아는 문장에서 안긴 문장은 명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관형사절이 있다. 자, 이거 비문학하고 똑같아. 우리 비문학은 무조건 뭐야? 순서별 제시. 하나를 언급했으면 그에 대해서 부연을 줄 때 순서별로. 그럼 이 문단은 뭐 해야 돼? 명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관형사절을 순서별로 설명해 줘야 돼. 자, 명사절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 어간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만들어지고 요거였지? 조사와 결합하여 아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기능을 한다. 부사절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 어간에 부사형 어미, 개, 도록 등이 붙어서 만들어지고 아는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을 한다. 우리는 하나 더 했던 거야. 그 다음 인용절은 서술어에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 라고가 붙어서 만들어지고 말이나 생각을 인용하는 기능을 한다. 서술절은 다른 절과 달리 조사나 어미 등 문법적 표지 없이 이런 게 없다고. 서술절 문법적 표지 없이 아는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데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주어, 서술어로 구성된다. 그래서 주어 개수에 비해 서술어 개수가 한 개 적다. 예를 들어 토끼는 앞발이 짧다 해서 앞발이 짧다가 서술절에 해당한다. 관형사절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는, 을, 던이 붙어서 만들어지고 아는 문장에서 관형어 기능을 한대. 여기까지 보고 11번을 풀어봐야 되지. 자, 11번에 1번 선지야. 좀 전에 했듯이 보기가 문장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럼 문장 먼저 볼 필요 없다.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푸는 경우지.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다 읽어요. 그 다음에 다시 1번 선지부터 또 읽는 거야. 그럼 이미 문장 전부 다 까먹었고 1번 선지 보면서 기억 내용 생각 안 나니까 다시 기억 올라고. 그럼 니은, 디귿, 리을 읽은 게 다 의미가 없잖아. 꼭 선지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 선지. 자, 1번 선지. 기역에는 조사 에와 결합해 부사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찾아보시면 돼. 영수는 학교에 빨리 가다는데 기로 바뀌었지. 그럼 얘 뭐야? 명사절 맞지? 여기까지 명사절 맞아? 그럼 얘 문장에서 어떤 기능 하는데? 학교에 빨리 가다는데 기로 바뀌어서 를 원한다. 목적어 기능하지. 우선 11번에 1번 선지. 그러면 명사절은 명사절인데 얘는 부사어 기능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 목적어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틀려요. 그러니까 답 찾았으니까 다시 해보자. 정확히는 이거야. 영수는 학교에 빨리 가기를 원하고 있다. 애들한테 이걸 묻는 거야. 조사 애와 결합해. 애랑 붙었잖아. 그래서 부사어 기능을 하는 학교에 빨리 가는 거니까 얘만 보면 뭐야? 얘만 보면 부사어 기능을 하는 것 같지? 학교에 빨리 가다. 얘를 수식하는 거니까 학교에 빨리 가다. 그래서 이것까지 봤을 때 에 붙었고 뒤에 빨리 가다라는 것까지 수식해 주고 있으니까 얘 부사절 맞아. 부사어의 기능을 해.
그럼 1번 선지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 매력적인 오답이야. 근데 우선 첫째 틀린 거. 다음에 쉽게 풀 때 먼저 얘기했어. 자, 우리 찾는 거. 영수는 학교에 빨리 가단데 얘가 기로 바뀌었으니까 가단데 기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뭐 뒤에 있는 관형사 뭐 이런 거 관형사처럼 다른 애 수식하는 것도 없고 얘는 그대로 그럼 명사절이다. 그럼 얘는 명사절이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 이걸 원한다 할 때 목적어의 역할을 하지. 그래서 1번 선지가 우선 틀렸다고 얘기를 한 거야. 틀렸다. 자, 그 다음 더 명확히 찾아볼 거야. 1번 선지 기억에는 조사 에와 결합해 뭘 하는 절이 있는지. 뭔데 얘? 우리 절이려면 뭐 있어야 된다? 여기 서술 있니? 없어. 절 자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얘는 여기 11번에 1번 선지 기억에는 조사 에와 결합해 라고 치고 얘가 절이 되려면 서술어야 되는데 절이 없어요. 서술어가 없어. 그래서 술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 있다. 얘가 안 되는 거죠. 얘는 절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답 찾았고 연습하는 거니까 다시 해보자 그러면. 영수는 학교에 빨리 가다야. 근데 얘가 기로 바뀌었으니까 형태 바뀌었어. 절이네. 그럼 어디서부터 얘를 어디까지 절로 가야 됩니까? 뭐 어디에 빨리 가는 걸 원해? 학교에 빨리 가는 걸 원해. 학교에 빨리 가다. 얘가 의미상 한 덩어리. 그럼 여기가 명사절.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또는 뭐 더 길게 찾으면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이게 다 명사절이다.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원래 영수는 빨리 가기를 원한다. 영수는 학교에 빨리 가다. 이 문장이 결합해 있는 상태에서 영수라는 애가 똑같으니까 생략된 거거든. 생략된 거. 그래서 정확히는 여기가 절이다. 니은도 한번 찾아볼래? 우리 집 정원에 드디어 라일락이 피었다라는 문장인데, 자, 2번 선지 먼저 보고 가야잖아. 니은에는 주어와 소수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 있다. 자, 우리 원래 찾듯이 우리 집 정원에 드디어 라일락이 피었다. 소수로 역할을 하는 애 없지. 원래 소수로 역할을 하는 애 얘 하나밖에 없어? 뭐가 폈는데? 라일락이. 또 다른 주어이니? 없지. 그래서 얘는 주어 하나 서술 하나 홈문장. 여기 찾는 거. 3번 선지 디귿에는 어미,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절이 있다.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르다. 앞에서부터 하늘이 눈이 부시단데 개로 바뀌었잖아. 부시단데 개로 바뀌었어. 그래서 뭐하니? 푸르다라는 서술로 꾸미지. 그럼 얘는 부사절. 그럼 얘 부사절 전체 찾아봐. 원래 절을 찾을 때는 뭐다? 주어 있으면 주어 부분까지다. 단 주어는 생략될 수 있다. 뭐가 부셔? 눈이. 그럼 얘가 부사절이. 이게 부사절. 그 다음 4번 선지 리을에는 관형사절과 서술절이 모두 나타나 있다. 모두 찾으래. 그녀가 좋아하단데 눈으로 바뀌었어. 눈으로 바뀌어서 뭐하니? 식당을 수식하지. 이게 관형사절이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형사절입니까? 좋아하는 게 누군데? 그녀가. 얘가 관형사절. 원래는 그녀가 식당을 좋아하다겠지. 근데 이 식당을이라는 목적어가 겹치니까 생략된 거고. 그 다음 또 식당은 인기가 많대. 서술어인데 뭐가 많아? 인기가 많은 게 뭔데? 식당은. 그럼 얘가 주어 두 개에 서술어 하나니까 서술어. 그래서
그래서 4번 선지 맞는 거지. 5번 선지. 미음에는 조사 고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인용절이 있다. 미음 보면 영희가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했다. 맞지? 그래서 용희의 말 그대로 갖고 왔잖아. 바닷가에 놀러 가자. 바닷가에 놀러 가자가 인용절이야. 그래서 이 문단까지 보고 11번에 답 찾을 수 있었다. 그 상태에서 3문단을 보고 12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근데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에서 관형사절이 절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빨간 사과를 샀다는 사과가 빨갛다라는 문장이 관형사절로 안긴 것으로 관형사절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안긴 문장에서 빨간의 주어가 되는 대상은 사과인데 그것이 안은 문장에서 꾸밈을 받는 대상인 사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안긴 문장의 주어인 사과가가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들어갈 때 생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빨간만 남게 되어서 관형사절인 안긴 문장이 절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자, 이 3문단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요 얘기야. 자, 원래는 그녀가 이게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속으로 들어간 거네. 안긴 문장이 된 거래. 그래서 주어가 사과인데 여기 이미 사과가 있잖아, 목적으로. 겹치니까 얘가 생략된 거라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 이 문장만 보았을 때 그녀가 빨갛단데 간으로 바뀌었어. 서술어. 원래 서술어. 얘의 주어가 보여 안 보여? 앞에 안 보인다는 얘기지. 생략돼서. 생략돼서 안 보인다. 이게 지금 상문다는 내용이고. 지금 얘 뒤로 빠져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어 서술어의 순서야 되거든. 앞에서 주어를 찾아야 돼요. 앞에 주어가 없어요. 빨갛다에 대한 주어가. 왜? 생략돼서 뒤로 갔기 때문에. 생략됐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여기 3문단에서 설명하는 거야. 관형사절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 자, 12번에 그럼 다시 봐봐. 이걸 가지고 한번 찾아볼 텐데 12번에 1번 선지. 내가 살단데 던으로 바뀌었지. 살단데 던으로 바뀌어서 뒤에 있는 뭘 수식해? 마을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요. 그럼 관형사절은 맞지? 12번에 1번 선지 관형사절은 맞아? 살다의 주어는 뭔데? 내가 사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주어가 생략이 안 됐지. 주어가 있어. 그래서 1번이 답이 안 돼요. 주어가 생략이 안 됐어. 지금 그럼 얘는 명확히 따지면 뭡니까? 정확히는 내가 마을에 살다겠지? 원래 문장은 내가 마을에 살다야. 부사어가 생략된 거야. 원래 문장의 부사어가 생략된 거다. 그 다음 2번 선지. 아버지는 손짓으로 운동하는 딸을 불렀다. 자, 우리 찾아보고 있던 거 아버지는 손짓으로 운동하다인데 운동하는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얘가 딸이라는 체온 수식한단 말이야. 그럼 관형사절이지. 자, 그럼 원래 문장을 한번 생각해보자. 얘의 주어 어디 있어? 운동하는 건 누구야? 딸이 운동하다겠지. 앞에 딸이 있어? 없어요. 왜? 생략됐으니까. 그래서 원래 문장의 주어가 생략된 거다. 12번에 2번 선지가 다. 그렇게 찾는 거. 12번에 3번 선지도 보면 날씨가 화창하면 조건. 공원에 산책하러 가자. 얘는 조건에 따른 결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죠. 얘는 아는 게 없어요. 3번 선지. 12번에 4번 선지. 그는 하굣길에 학교 앞 서점에서 새 책을 샀다.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뭘로 바뀐 게 없지. 그래서 이 문장은 서술어 하나야. 샀다. 누가 샀는데? 그 주어 하나의 서술어 한 문장. 길이가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오히려 1번 선지보다 더 길지만
혼문장이에요. 즉 혼문장과 경문장은 길이 차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다. 길이 차이가 아니야. 12번은 5번 선지. 우리 회사가 새로 개발하던데 개발한으로 바뀌어서 제품을 수식해요. 체온 수식, 관형사절. 그럼 이건 뭐냐? 개발하다. 우리 회사가 제품을 개발하다, 그치? 그래서 원래 문장에 목적어가 생략돼 있고. 다시 서술어 절 찾을 때는 앞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개발한 게 누군데 우리 회사, 그럼 여기가 주어잖아. 그래서 정확히는 여기가 다 관형사절이야. 우리 회사가 제품을 개발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된 거다. 12번에 5번 선지는 관형사절은 맞는데 주어가 생략된 게 아니라 목적어가 생략된 거다. 그렇게 답 찾으시면 되고. 그럼 여기까지 11번, 12번 했어. 그 다음 요거 하나만 다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우리 좀 전에 말로 잠깐 했던 거. 이 제시문형 문법 같은 경우는 비문학의 전개 방식과 같아. 비문학하고 똑같이. 단 차이라고 할 만한 게 얘는 전체 길이가 3개에서 4문단으로 구성이 돼 있다. 3개에서 4개. 이 문단에서 11에서 12번 지문 이 문단에서 아는 문장에서 안긴 문장은 명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관형사절이 있다라고 돼 있었지? 그럼 순서별 제시지. 우리는 뭐에 초점 맞춰야 돼? 두 가지 이상을 설명할 때 얘네 사이에 공차에 초점 맞추면서 읽어야 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두 가지 이상을 제시하는 경우. 그럼 우린 당연히 얘네 사이에 공차에 초점 맞추면서 읽어야 되는데 동시에 뭐? 두 가지 이상이 제시될 때는 최소 대등이다. 두 가지를 제시한다고 예를 들면 A랑 B가 똑같이 중요하던가 B가 더 중요하니까 뒤로 빼는 거라고. 여기서 5개 줬잖아. 명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관형사절. 그리고 맨 뒤에 나오는 관형사절은 3문단에서 다시 이어서 또 한 문단을 더 할애해서 구현해주지. 얘가 더 중요한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법 파트는 우선 다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학을 할 건데, 문학은 이제 본인이 강점 있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된다 그랬었거든. 강점 있는 대로 시를 먼저 풀고 소설을 풀거나 또는 소설을 먼저 풀고 시를 푸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시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들이 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저는 시가 익숙한 작품이 나오면 괜찮고 또는 익숙한 작품이 안 나오면 시가 어렵고 소설도 익숙한 작품이 나오면 좀 괜찮은데 익숙한 작품이 안 나오면 어렵고 또 어떤 애는 선생님 저는 둘 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소설을 먼저 풀어요. 소설. 수필이 한 지문씩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수필은 단독 지문으로 나오지 않고 시랑 연결돼서 많이 나오거든. 우리가 수능을 봐야 된다고 가정을 하자. 지금 우리가 수능을 몇 달 앞둔 상태야. 지금까지 10년간 문학의 연계율들 따졌을 때 어떤 데는 70%고 어떤 데는 50%인데 문학이 크게 서정, 시가 나오고 서사, 소설 나오고 극 잘 안 나오고 교술이 나오는데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수필인데 이 수필이 얘랑 같이 나와. 얘랑 시, 소설 중에 연계가 절반은 되거든. 뭐 고전시가 연계됐다, 현대소설 연계돼서 나와. 근데 최근 10년간 수필은 연계돼서 안 나와. 애들이 공부하지 않은 생소한 지문을 던져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수능장에 들어가서 생소한 지문을 풀어야 되는데 실제 얘랑 묶어서 낼 때 이미 시가 특히나 현대시가 연계됐다고 치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었던 시가 그대로 나오니까 시를 못 바꾸잖아. 그럼 그 지문의 난이도 조절은 어디서 해야 돼? 여기서. 그래서 교습이 어려워. 애들 입장에서 연계도 안 되고 그때 새로 읽어서 풀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를 명확히 모르겠다. 그럼 그때는 소설을 먼저 푸는 걸 권하기도 합니다. 이건 본인의 선택으로. 우린 여기에서 시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소설을 설명하는 형태로 갈 건데, 단 무조건 지켜주라고 했던 건 있는데 그게 고전을 먼저 풀고 현대를 나중에 풀어라. 본인이 시를 풀고 소설을 풀기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전시 풀고 현대시 풀고 고전 소설 풀고 현대 소설 푸는 형태. 본인이 소설을 먼저 풀고 시를 풀기로 한 사람들은 고전 소설 먼저 풀고 현대 소설 풀고 그 다음 고전시 풀고 현대시를 풀어라. 고전을 먼저 풀라고 한 이유는 시 같은 경우는 고전은 표현상의 특징이 훨씬 단순하고 주제의식도 훨씬 단순하니까. 소설 같은 경우는 혹시 너희 그거 해봤니? 고전 소설을 읽을 때 인물의 내면에 초점 맞춰서 읽어봤니? 아마 그렇게 읽은 경험이 없을 거야. 왜? 고전은 내면에 초점 맞춰서 읽는 게 아니거든. 내면에 대한 소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 중심의 전개를 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인물들이 훨씬 많아. 고전 소설하고 현대 소설 등장하는 인물 숫자 따져보면 고전이 훨씬 많아. 왜? 고전은 내적 갈등에 따른 전개가 어렵기 때문에. 외적 갈등을 줘야 돼. 그럼 갈등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걸로 표면화되어 있어. 훨씬 더 단순한 거지. 그래서 고전을 먼저 푸셔야 한다. 우린 38에서 42번 파트를 할 거고, 38에서 42번. 여기 그 가지문하고 나지문이 고전시고, 가지문이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수필이지.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연계 교재에는 2번이 실린 적이 있는데, 수능 연계 교재에는 지문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 38에서 42번 혹시 잘 모르겠거나 이해 안 되는 문제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없으시면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가보자. 이거 내신에서도 필요한 개념. 우선 문학이라고 했을 때 문학의 종류가 4개가 있잖아. 서정, 서사, 극, 교술. 서정, 서사, 극, 교술. 모든 문학은 기본적으로 형상화야. 추상적,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형상화. 이걸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뭐 사랑, 이별이란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싶은데 사랑과 이별은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 관념적인 것. 걔를 문학 작품이란 글로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구체화한 형상화다. 자, 종류 4개, 서정, 서사, 극, 교술. 오늘은 아마 서정만 하게 될 것 같은데, 서정. 이 서정 문학에 시가 있는 거지. 현대시, 고전시 이런 것들. 서정 문학에서 의미상 찾아야 하는 거는 요거였어. 그래서 서정 문학의 내용 문제는 정서야. 생각이나 느낌. 그럼 누구의 생각이나 느낌을 찾아야 되는데? 화자. 화자가 직접 등장할 수 있고 화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찾아야 된다. 화자가 자기가 처한 처지를, 현실을 긍정하냐 부정하냐, 화자가 다른 대상을 긍정하냐 부정하냐, 긍부정을 찾는 건데 뭐에 초점 맞추면서 읽는 게 포인트다. 수식어와 서술어. 별도의 단서를 주지 않으면 읽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작가가 또는 화자가 알려줘요. 얘는 긍정으로 쓰이는 거고 또는 얘는 부정으로 쓰이는 거다. 요거에 초점 맞춰서 읽어야 돼. 그냥 하늘이라고 하면 이 하늘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기 어려워. 맑은 하늘. 왜 굳이 이런 애를 줬겠어? 긍정적 속성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우중충한 하늘 또는 어두운, 어두컴컴한 이런 수식어를 주게 되면 부정으로 쓰이고 있지. 또는 하늘에 가고 싶대.
그럼 이건 가고 싶은 거니까 화자 입장에서 긍정적 장소. 하늘로부터 도망가고 싶다? 멀어지고 싶다? 그럼 얘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면 얘는 뭐니까? 화자한테는 부정이니까. 그래서 수식어와 서술어에 초점 맞춰서 읽어야 한다. 수식어, 서술어. 그러면서 우리 문학의 내용 정의 방식. 이걸 시에서는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첫 번째가 뭐였어? 시간을 우리가 시간을 인위적으로 한번 그렇게 구분을 해보면 수직선상 왼쪽에서 오른쪽 과거, 현재, 미래 어렸을 때, 지금, 그리고 늙은 언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오는 거 이게 순행이란 말이야. 다른 말로 평면 쫓을 추에 걸음 보자를 써서 추보. 그래서 우리 삶의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는데 문학은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러잖아. 문학은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과거를 회상 떠올릴 수 있어. 이 수직선상 왼쪽으로 한 번만이라도 가는 걸 거스를 역자를 써서 역행, 역순행적이라고 했거든. 평면의 반대, 입체. 시간이 역전된다 그래서 역전적 구성. 그럼 정리하면 우선 이렇게 되는 거죠.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행이냐 역행이냐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는 거야. 내가 과거 나의 삶의 시간, 성장하기 전 뭔가 부정이었어. 근데 내가 성장하면서 긍정으로 바뀔 수 있잖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긍부정의 정서 변화, 요걸 찾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기분이 좋았다가 낮에 뭔가 사건이 생겨서 기분이 나빠졌어. 그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서의 변화, 요거 찾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문학의 내용 전개 방식이 공간의 이동이었지. 장소로 옮기는 거. 내가 여기 산에 있다가 산에 있을 땐 긍정이었어. 산에 있을 때는 긍정이었는데 바다로 갔더니 여기는 뭔가 물기도 많고 습기도 높으면서 찝찝해. 부정으로 바뀌어요. 또는 내가 이 현실을 살고 있다가 이 현실에 뭔가 부족함, 결핍을 느끼면서 다른 자연에 가고 싶어. 자연에 갔더니 그곳을 긍정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른 긍부정의 정서 변화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도 얘기했었지.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배경. 그래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걸 장면이라고 한단 말이야. 장면의 전환. 장면이 전환되면서 화자의 긍부정의 정서 변화를 찾는 게 시에서의 내용 문제다. 장면이 전환되면서 화자의 긍부정의 정서를 찾는 게 시에서의 내용 문제다. 그럼 끊고 다시 이거 생각해봐. 고전은 순행에 기반할까? 역행에 기반할까? 순행에 기반해. 고전은 순행에 기반해. 내일 할 고전 소설도 똑같아. 고전 소설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하고 일대기적 구성을 한다는 거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고전 시와 고전 소설들은 다 순행에 기반해요. 고전 시, 고전 소설 순행에 기반.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보자. 지금 내용 문제 설명한 거야. 작품 속 시 공간이라는 배경 전환에 따른 화자의 긍부정의 정서변을 찾아야 된다. 이게 내용 문제. 그 다음 표현상 특징. 배경 장면에 전환이 있는지 찾아야 되지.
시에서 찾아야 되는 표현상 특징의 중요한 부분. 시간 한번 바뀌고 공간 한번 바뀌는 형태의 다양한 장면 전환이 있는지 찾아야 된다. 그 다음 뭐 찾아야 된다. 반어나 역설이 있는지 찾아야 된다. 내신 정해진 범위의 작품에서는 외우셔야 되고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돼. 객관적 상관물 찾아야 돼. 정해진 범위의 내신에서는 외워야 돼. 단위 객관적 상관물 찾을 때는 같은 처지의 객관적 상관물인지 대비되는 처지의 객관적 상관물인지 찾아야 되고, 같은 처지의 객관적 상관물이라면 감정이입을 하는지까지 찾아야 된다. 요거까지. 이거 해놓고 내일 이제 고전에 흐름들을 좀 설명하면서 고전의 흐름 플러스 고전의 작품의 주제의식들을 좀 설명을 할 건데, 그것까지 해놓으면 38번? 얘는 엄청 쉽게 찾을 수 있어. 안 읽어도. 가사는 대꾸 열고 해야 되거든. 가사 대꾸 열고. 그 다음에 사설시조는 무조건 장면의 극대화해서 중장이 대꾸와 열거야. 가사는 늘려야 돼서 대꾸 열고. 그 다음에 사설시조는 중장의 장형화 대꾸 열고. 그럼 가나의 공통점이 뭐야? 대꾸 열고. 답은 4번이죠. 지문을 읽지 않아. 개념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 요거 내일 고전의 발전 과정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고, 시험 범위 뽑아달라고 했던 사람